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어디 보실 거냐면은, 우리 프린트 교재 7쪽, 8쪽입니다. 8쪽인데,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파트긴 해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그런데, 할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데, 여기를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수요, 공급, 교재를 안 보셔야 됩니다. 제일 편하게 제일 보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인데, 요즘 싸자 주요한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 있는데, 수요 공급하고 가격하고의 관계예요. 대부분. 가격과 수요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을 거예요. 즉, 어떤 수요 공급의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영향을 주고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안동 인근에 즉 경부도청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동네 요 동네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즉각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는 이미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어요.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주택이 없어. 그렇게 되면 요 동네 집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이 동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자들은 여기에 공급량을 늘리는 게 유리하겠죠. 마진이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요 동네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겠죠.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의 결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얘가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다시 주고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못해요. 요게 왜 그래? 이걸 배우고 요게 왜 그래? 이걸 잘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려우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길 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알겠어. 요걸 보면 알겠어. 근데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것들은 좀 영향을 서로 수요공급이 가격에 가격이 수요공급에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요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깊이 안 할 거예요. 수요는 그냥 사고 싶어. 그 다음에 공급은 팔고 싶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거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요가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느냐 하면 얘가 가격에 의해서 영향이 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출발점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아까 큰 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잘라서 보는 거 단면을 단편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 수업을 마치고 우리 신랑이 귤을 좋아하는데 귤을 좀 사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했다 칩시다. 그래서 귤을 사러 갔어. 그런데 와 귤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박스에 10만원씩 하고 그러네? 산다 안 산다? 안 사.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죠. 가격이 금방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방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확 줄었어요. 사기 시대. 반대로 반대 경우 나타내 주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귤을 사러 왔어요. 우리 신랑이 귤을 좋아하는데 우리 애기들도 귤을 좋아하는데 귤을 좀 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귤을 사러 왔는데 이 귤이 박스에 5,000원 밖에 안 해. 그럼 처음에는 한 박스 사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 4박스 5박스 사겠죠. 왜?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옆집에 친구도 주고 위에 집에 아파트 언니도 주고 밑에 집도 막 이렇게 주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량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요거 이름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게. 그 위에는 가만히 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죠? 올라가면 비싸 안 싸? 사고 싶으면 멈추래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요. 좀 많이 사볼까?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법칙, 원칙 이거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수요법칙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게 관계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수요량에 사고 싶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요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이야기죠. 요게 여기서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을 제외한다면서 전부 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가격 이외 요인이다 라고 말해요. 요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영향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는 바나나는 구경만 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또 모를 수도 있구나. 바나나는 부자들 아이들만 먹는 거고 나는 구경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위에 이제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도시지만 외곽 도시이기 때문에 감나무도 많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 이런 것들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얘는 부자 친구들만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경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가 흔히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요가 늘었죠. 소득 때문에 소득 때문에. 우리 소득이 예전부터 늘어난 거예요. 소득이 늘다 보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좀 자동차를 좀 이렇게 쉽게 사지를 못했다라고 보죠. 근데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나 아니면 국가에서 세금을 아주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줘요. 이걸 장려하려고. 그러면 이런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쉬워지겠죠. 이게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즉 가격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 소득의 변화, 기호의 변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싫어했지만 지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수요의 변화. 예를 들어서 기호의 변화 같으면 커피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죠. 지금은 그냥 그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는 분위기잖아요. 기호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수요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거 소득, 세금, 금리,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들의 변화에도 영향을 줘요.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요. 이걸 이름 붙이는데 요 이름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수요의 변화 요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이에요.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걸 둘을 처음에는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진도가 나가거나 익숙해지면 구분을 많이 안 하는데 처음 이론 단계에서 요즘 구분을 해요. 그 구분하는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싶지만 조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Y축의 가격을 X축의 수요량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X축에는 가격, Y축의 양 이렇게 나타냈는데 초기에 경제학자들은 양에 의해서 가격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구가 진행될수록 반대다. 가격에서 양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요 축이 X, 요 축이 Y다 그죠? 이제 수학교에서는 X에 대한 Y 요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초기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다.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다라는 걸 나중에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옮기긴 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니까 그러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에는 가격, X축에 양이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요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반비례하는 요걸 반비례 그래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자 여기 A와 B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는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4, 50만 원 어때요?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됐다? 내려오니까 4, 50만 원이 많아졌다.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요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트라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은 거의 다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요거는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이름을 요렇게 했고, 요거는 요런 반비례 관계 있고, 그래프 그리면 요 따구로 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좀 하면 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요거예요. 요런 것들. 요것들은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냐면 가격에 대한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 그래프는 오직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생각해 볼까요? 그죠? 또는 내 소득이 늘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못 사 그랬어.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신랑의 소득도 늘었고 내 월급도 늘었고 그래서 대출 안고 사면 집을 살 수 있겠네? 소득의 변화는 수요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이런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소득 때문에 양이 변한 걸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예전에 가격이 분양가가 1,000만 원 하면 수요가 100개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내려오면 양이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가격은 안 변했어.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이 는 거라. 안동 지역의 전체적으로 소득이 는 거예요. 소득이 늘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로 늘어버렸냐? 150으로 늘어버렸어. 그러면 요 점은 기존의 그래프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래프는 가격 때문에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소득 때문에 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수요 변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이걸 곡선상 점의 이동이라고 말하고요. 수요 변화는 곡선 분위기 안 좋아지네. 어려워지니까. 지금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아셨죠? 이건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말하는, 이게 곡선 자체 이동은 요렇게 이동하잖아요. 요렇게 이동하면 수요 증가가 되고요. 그래프가 요렇게 이동하면은 수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요 변화, 요렇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들은 세금, 소득, 금리 요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소득이 늘었어.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 늘겠죠. 그러면 소득이 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소득이 줄면 이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수요 감소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 금리가 내려왔어요. 금리가.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출 안고 사겠죠? 금리가 내려오면 부동산 구입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금리가 내려오면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세금, 금리, 소득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가격 이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이게 우리 교재 보시면 8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3번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밑에 해당 재화의 가격 동그라미 밑에 동일한 수요선상 점의 이동 동그라미 오른쪽입니다. 수요 변화 보시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동그라미 밑에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인데 곡선 자체 이동 동그라미
지금 말한 것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 오해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되신 거예요. 둘 다 수요량이 변했어요. 이걸 가지고 판가름한 게 아니고 출발점이 뭐냐라는 거죠. 출발점이 뭐냐? 가격 때문에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가격 아닌 것 때문에 변했다, 수요 변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판단하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그 다음에 금리, 세금 등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수요량이 변한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하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점을 봐야 된다. 요거 때문에 변한 거는 수요의 변화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는 곡선장 이렇게 점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가 이동이냐 요런 것들 요런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교재에 보시면 공급도 사실은 요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정리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 요런 요인을 다음에 정리를 해줘요. 어떤 거냐 어떨 때 증가하고 감소가 쭉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수요 변화예요. 자, 이제 똑같은 게 공급에도 발생합니다. 공급에도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요건 지금 수요 변화였다라는 거죠. 그럼 쌤, 공급은 어때요?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도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해요.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해요. 요거 이름을 붙였겠죠? 자, 힌트. 요거 비슷하겠죠? 힌트가 뭐가 될까요?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하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름은 똑같는데 여기는 방향이 살짝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 가격과 공급량을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이걸 우리 뭐냐? 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급 법칙이라고 말해요. 아니 왜 얘는 같이 움직이냐고 얘는 반대인데 이거는 우리 입장을 발라야 돼요. 다르게 보시면 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해를 잘해요. 요거는 왜 이해를 잘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수요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이해가 좀 헷갈려요. 왜? 우리는 공급자로 살아내본 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때는 가격이 저렴하면 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 또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남편분이 두 분이 여자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두 분 다 결혼했다 그랬죠? 네, 남편분이 건설업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우리 신랑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럴 때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 신랑은 집 지어야 되고 놀아야 돼. 놀아야 돼요. 집 지어본들 돈이 안 돼.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5억 하던 게 지금 7억 8억에 그럼 빨리 집을 지어서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을 늘려요. 수요하고 반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요자는 싸게 사고 싶고 공급자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가격과는 달리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이게 공급량에 관계되는 공급 법칙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반대 개념인데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요게 비례하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 곡선이라고 말하고 얘는 공급 곡선 이렇게 말해. 얘는 비례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비례하는 이유는 여기가 계속 똑같이 가격이고 여기는 양, 즉 공급량인데 가격이 낮을 때는 공급을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 지점보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려요. 왜? 돈이 되니까. 비싸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러면 가격이 공급량을 늘리다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단편 자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은 공급자 입장에서 나타내는 공급량은 가격하고만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격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른 요인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왜 다른 거?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 정부가 이 지역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자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공급 늘어나겠죠? 또는 기타 금리의 영향. 이 금리 같은 것들도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와야 부동산을 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금리가 높으면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이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 10억에 200억으로 내놨어. 산대. 그런데 5억을 대출 받아야 된대. 그런데 대출이 안 돼. 대출이. 그러면 부동산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급량의 변화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나 이름을 붙였겠죠? 요걸 공급의 변화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도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이야기죠. 얘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요게 요렇게 또는 요렇게 이동합니다. 요렇게 이동하면 공급 증가, 요렇게 이동하면 공급 감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그러려니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게 교재 오른쪽 구척을 보시면 공급 밑에 있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보셨죠? 맞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아셨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은 요거 잊어버리고 자 이제 지울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요. 요까지 생각하면 복잡한데 요런 거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나 요거죠? 가격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한다? 변한다. 이런 이야기죠. 가격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것만 일단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은 표시 안 할 거예요. 똑같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넘어가고요. 이제 넘어갈 겁니다. 몇 쪽으로 넘어가냐면 10쪽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 공부한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수요량 영향을 주고 가격이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딱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수요 공급이 그러면 수요자는 항상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요. 공급자는 항상 가격이 높을수록 좋겠죠. 즉 수요 공급은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수요자는 낮을수록 좋고 공급자는 높을수록 좋고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둘이 적절하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랬던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양인데요. 수요는 이렇게. 이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의 개념은 왜 이런 개념이 나타나냐? 이거는 가격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그러죠. 공급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접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수요자는 3억에 사고 싶어. 공급자는 5억에 팔고 싶어. 이 상태에서는 1000년이 지나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양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3억에 올라가니까 3억의 집을 못 구하죠. 그래서 중개사무실에 3억 5천에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4억에 구해서 이렇게 점점 높이겠죠.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5억에 팔려고 매물로 내놨어요. 공급은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 공급이 있어요. 신규 공급은 새로 건설하는 거고 재고는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데 나는 5억에 팔고 싶어. 살 사람이 없어. 한 달 있다가 4억 9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절한 가격 적절한 가격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겠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둘의 합의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균형 가격 이렇게 말하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거기 보시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죠? 가격의 수요량이 변하고 가격의 공급량이 변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요공급은 가격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금방 말했듯이 수요자는 낮은 게 좋고 공급자는 높은 게 좋다 보니까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적절한 균형 가격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균형 가격 4억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4억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 4억이라고 결정 나는 게 그럼 원활한 진리냐 이 말이죠. 그럼 이 아파트는 평생 4억을 받아야 되는 이거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이 가격이 변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수요 공급의 변화. 이제 다시 아까 말했던 요게 나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그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고 그리고 공급 증가 요인이 있고 공급 감소 요인이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즉 뭐냐, 수요와 공급 때문에 요 균형점 가격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지금 단계가 어떤 거냐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까지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타내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원래 이 균형점은 수요 공급에서 균형점이 딱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4억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갑자기 우리 동네가 인기가 있어졌어. 예를 들면은 어떤 지하철역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주택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럼 사람들 우리 동네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는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요 균형점이 요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은 자,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네? 위로 갔다라는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죠. 자, 양은 다음에 할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가격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 동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이거는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 무슨 말이냐? 수요 증가는 그래프가 이동했기 때문에 가격이 예전보다도 이렇게 올라갔다. 요 이야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게 양은 표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느냐?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좋은 시설이 들어왔어요. 아까 말했던 즉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 그거 똑같은 위치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원래 수요 공급의 균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터미널이 있었어. 터미널이 다른 동네로 이전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뭔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에 뭔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찾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동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줄겠죠. 그게 수요 감소예요. 그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얘가 오른쪽 가면 증가, 왼쪽 가면 감소예요.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집값이 주택 가격이 떨어져. 이건 어떤 느낌이냐?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터미널이 있다가 터미널이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질 않아. 그리고 우리 동네 집값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가격의 영향을 올리고 수요 감소는 가격 영향을 낮춘다. 라는 이야기죠. 이제 공급의 변화를 한번 볼 건데요. 공급 증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요 공급의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요 동네에 공급이 증가한다 말은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요. 자, 우리 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서울 그 강남 인근에 있는 굉장히 집이 귀한 동네예요. 집이 귀한 동네인데, 사람들이 언제 집이 들어오나 기다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왜? 집을 못 지으니까.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국이 해제되면서 집이 개발 제한국이 해당되면서 대부분의 이런 이 농지들이 택지로 전환되면서 집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나? 요게 공급이죠. 공급은 요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 증가가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게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요렇게 내려온 거.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양은 안 할 거예요. 가격이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걸 아니 쌤 공급돼도 가격이 안 떨어지던데요. 이거는 올라갈 걸 꺾는 것도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아까 서울 강남을 예를 들었는데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막 15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리 올라가다가 공급량이 늘어나면 소폭 하락합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시집사가 소폭,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던 폭이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에 아까 말했던 개발 제한국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집값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말했어요. 올라가는 폭을 하락시켰다. 그렇게도 이해하면 됩니다. 요게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공급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습니다. 수요 감소 이렇게 나타나는 지점에서 요게 공급이죠. 요렇게 이동하면 공급 감소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죠.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저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서울 강남 같은 지역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이 안 돼. 집을 공급을 못해. 그럼 집값이 계속 어떻게 되겠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죠. 가격 때문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해서 균형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균형점은 다시 수요 공급의 변화로 다시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수요 공급 때문에 다시 영향을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걸 따로따로 보니까 나에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먼저 요걸 공부를 해요. 요걸 뭐라고 배우느냐?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가격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균형점은 다시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변해요. 가격이 수요공급이에요. 수요공급이 다시 가격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게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를 잘라서 공부하고 또 여기를 또 잘라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보시느냐 하면은 10쪽에 시장의 균형이 있은 다음에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1번 수요 증가, 2번 수요 감소, 3번 공급 증가, 4번 공급 감소 나와 있는 게 요거 있죠. 거기 보시면 수요 공급의 변화해 가지고 다시 제가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해서 이렇게 가격 과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데 그게 요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격만 나타낸 겁니다. 양까지 나타내면 어려우니까 지금은.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밖에 안 가봤어요. 사실은 뭐냐, 가격 때문에 여기 변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다시 가격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걸 어쩔 수 없이 공부할 때는 따로따로 잘라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첫째, 요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고 공급량이 변하는데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인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수요 공급량에서는 이런 균형점은 다시 수요 공급의 변화에서 다시 가격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설명을 주고 만듭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초하니까 큰 틀에서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배울 거예요. 본 수업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미난 거는 이럴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큰 틀에서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수요 공급에 변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첫 번째 주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 교재 11쪽에 보시면 중간에 있죠? 탄력성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이 탄력성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은 내용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가볍게 탄력성이 뭐다라는 느낌만 배우면 되는데, 이 탄력성은 원래 물리에서 나온 거예요. 경작에 나온 건 아닌데 물리에서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늘어나는 정도, 이걸 말하는 거죠. 자극에 의해서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걸 경작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얘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 양, 수요량,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그 변화는, 양의 변화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은 이제 다들 자녀분을 두고 계시겠지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리는데 내가 반에서 거의 우리 반에 50명 중에서 한 45등쯤 한 거예요. 질리는 사람 많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성적표를 보여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엄한 아버님의 표현, 아버님이 성적표를 주면 집에 찌는 거지. 따오놓고 빨리 들어가지 마! 이렇게. 우리 아빠의 그거 바로? 예. 그렇게 변화가 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우리 딸 그래도 힘내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현실이 없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작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같이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양이 변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너는 집에서 들어오면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가져서 공부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딸 응원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반응의 크기를 말해요. 이 반응의 크기를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자극, 그럼 이게 가격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양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기호식품 중에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뭘 사고 싶으냐 하면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여러분이 그 다이어트 식품을 사고 싶어. 다이어트 식품을. 근데 다이어트 식품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희 마님도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뭘 하고 나서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네, 빠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경우 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확실히 쪘어요. 근데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결혼할 때와 지금의 몸매 차이가 똑같이 둥실둥실합니다.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사실 뭐 몇 킬로 차이인데 2, 3킬로 차이 안 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튼실튼실해.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때로 와서 그냥 빠진 것 같지 않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속이 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다이어트 식품 가격이 10만 원 하던 다이어트 식품이 20만 원 올랐어요. 사실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쌀 같은 재화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쌀값이 2배 뛰었어.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확 빠지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출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많이 안 받아요. 그게 탄력성이다. 즉 양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다. 요걸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은 가격이 한 양의 변화인데 좀 시간 애매하다, 그죠?
예, 요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쉬는 시간을 잘 지켜줄게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요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좀 쉬죠.